제가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며느리를 속였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건설업계를 40년 가까이 쥐락펴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자산 수조 원대의 태산그룹 회장 강인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칠순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순간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무원인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제가 직접 노숙자 행세를 하고 민원 창구에 찾아갔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 인생은 굴곡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믿었던 곳에서 터져나올 뻔했던 악마의 그림자를 마주할 뻔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뻔했던 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날 노숙자 복장을 한 저를 매몰차게 대했던 누군가를 통해 제 아들의 인생과 저의 남은 삶까지 끝장낼 뻔한 엄청난 오판을 저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직접 경험한 단 하나의 진실이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의 진심이라는 잣대로 며느리를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금쪽 같은 외아들 강현우가 있습니다. 현우는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일찍부터 금융과 건축학을 전공한 수재입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그룹의 부회장 직함을 달았고 경영 능력은 이미 저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지요. 저의 모든 것이자 태산그룹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의 중심 인물은 바로 현우가 제게 데려온 예비 며느리 이서연 양입니다. 서연 양은 현우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직한 가정에서 자라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구청의 건축과 공무원이 된 성실한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현우와 대학 시절 봉사활동에서 만나 7년 동안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현우는 서연 양을 아버지,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로지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도 아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제 인생은 한편이 파란만장한 드라마였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태산그룹의 회장으로 불리지만 제 시작은 흙바닥이었습니다. 저는 17살에 고향인 산골 마을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거라곤 튼튼한 두 팔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뚝심뿐이었습니다. 첫 직업은 인력시장에서 잡은 벽돌 나르는 일이었고 제 인생의 성실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목장갑을 끼고 차가운 벽돌을 만졌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저는 그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성실하게 살아서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내겠다는 일념이 저를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에 비가 쏟아지던 날의 기억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공사 현장의 흙바닥이 질척거렸습니다. 동료들은 비를 피해 막걸리나 마시자며 일손을 놓았지만 저는 홀로 방수포를 뒤집어 쓰고 시멘트 포대를 옮겼습니다. 제게는 하루를 놀면 그만큼 어머니에게 보낼 돈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일하고 있는데 현장 소장님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노야. 남들은 쉬는데 너는 참 독하구나. 그 성실함 내가 꼭 기억한다. 그 소장님은 훗날 저에게 작은 건설 회사의 지분을 투자해 주신 제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기술을 배우고 낮에는 현장을 뛰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저는 성실을 제 인생의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25에 저를 믿고 시집와준 아내 민정은 제 삶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밤늦게 피곤해 지쳐 돌아와도 언제나 따뜻한 밥상과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하늘도 돕는 법이죠.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저의 힘든 노동을 견디게 하는 비타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태산건설이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하고 정신없이 일에 매달릴 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외아들 현우를 낳고 불과 3년 뒤 아내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현우를 보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목까지 현우 잘 키울게. 당신이 만들어준 이 회사 내가 기필코 태산처럼 튼튼하게 세울게. 지켜봐줘. 그 후로 저는 일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과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집념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현우가 잠든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비서들이 돌보았지만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우에게 물질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돈은 벌었지만 아들의 정서적인 성장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는 뼈저린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태산그룹은 그렇게 제 피와 땀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들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제 돈을 보고 고개를 숙였고 저의 진심은 늘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우에게만큼은 돈이 아닌 사람을 볼 줄 아는 인생의 지혜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은 돈 걱정 없이 자랐지만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이서연 양을 데려온 것입니다. 서연 양은 태산그룹의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보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아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서연 양은 명품 옷 대신 단정하고 깨끗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현우가 미리 사준 것으로 보이는 고가의 핸드백 대신 손때 묻은 공무원증과 수첩을 들고 왔습니다. 현우가 쭈뼛거리며 그녀의 직업을 설명하자 서연 양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성북구청 건축과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이서연입니다. 현우 씨를 만나기 전에도 만난 후에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큰 돈은 못 벌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현우 씨와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녀는 제게 아부 한마디 하지 않았고 현우의 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회장님처럼 건설 현장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이룬 분들을 보면 저희 같은 공무원들이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고 말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현우와 서연 양의 데이트를 몰래 살펴본 비서실의 보고도 그녀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서연 양을 만날수록 저는 그녀가 돈 때문에 다가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녀의 일상 자체가 저의 고독한 삶에 비추어지는 순수한 거울 같았습니다. 비서실의 보고에 따르면 서연 양은 태산그룹 부회장과 교제하는 중에도 매주 주말에 봉사활동을 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도 이 봉사활동은 의무가 아닌 사랑을 나누는 데이트였습니다. 한 번은 현우가 저에게 자랑처럼 봉사 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 속 서연 양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 대신 흰색 면 티셔츠에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현우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주택의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현우는 서연 양의 땀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울린 것은 도시락이었습니다. 현우가 사준 비싼 레스토랑 음식이 아닌 서연 양이 직접 정성껏 싼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친 후 서연 양은 홀몸 어르신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은 채 직접 싼 반찬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만든 겉절이 맛이 좀 괜찮으신가요? 지난번에 짜다고 하셔서. 이번엔 소금을 조금 덜 넣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닭볶음탕으로 해올게요. 현우 씨,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닭볶음탕 재료 사러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녀가 봉사를 끝낸 후에도 어르신이 주신 낡은 캔커피 한 잔을 현우와 나누어 마시며 행복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내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구나라는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 양의 근검 전략 정신은 태산그룹의 며느리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우는 분명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는 기본이었겠죠. 하지만 비서실 보고서에는 그런 명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연 양은 현우와 데이트할 때 현우의 고가 외제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했고 심지어 재래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는 것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서연 양에게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하려 하자 서연 양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현우 씨, 마음만 받을게요. 저에게는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로 충분해요. 이것도 제가 공무원 합격하고 받은 선물이라 저에게는 의미가 커요. 비싼 시계는 현우 씨 사업에 더 필요한 분에게 선물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선물을 하고 싶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같이 먹을 뜨끈한 어묵이나 사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보다 소박한 행복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거칠애보다는 실속과 의미를 중시하는 저의 젊은 시절의 성실함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 양의 타인에 대한 배려는 그녀의 직장인 구청 근처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현우가 부회장이라는 타이틀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갈 때마다 서연 양은 단 한 번도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구청 직원들이 자주 찾는 허름한 기사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연 양은 그 식당의 넓고 좁은 테이블에 앉아 현우에게 반찬을 직접 챙겨주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 씨, 여기 된장찌개가 일품이에요. 가격은 저렴해도 맛은 일류랍니다. 저 여기가 좋아요. 꾸밈 없이 편안하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보고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서연 양은 식당 아주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사장님, 찌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며 깍듯이 존댓말을 썼습니다. 한 번은 현우가 서연아, 그 아주머니는 우리 어머니 뻘도 아닌데 왜 그렇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써? 라고 묻자 서연 양은 진심을 담아 답했다고 합니다. 현우 씨,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땀 흘려 일해주신 덕분이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분의 손맛은 제게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해요. 저는 이 모든 보고를 들으며 제 아들이 세상의 진정한 황금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연 양은 완벽한 효부, 착하고 심성이 고운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런 진짜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다. 바로 아내 민정이가 현우에게 보내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재벌 친구들과 친척들의 속삭임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노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조원대 자산가의 며느리가 고작 7급 공무원이라니. 분명 뭘 노리고 있을 거다. 순진한 척하는 영악한 여우일 수도 있어. 내 재산을 노린 꽃뱀일 수도 있지. 저도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저였지만 이서연 양의 투명한 눈빛을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함 때문에 저는 혹시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위장술은 아닐까? 라는 마지막 의심의 늪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의심을 씻어내기 위한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대 위에 서야 했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만이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였습니다. 저는 서연 양을 시험하기 위한 무대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무대는 그녀의 직장, 성북구청 건축과였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며칠 동안 노숙자로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꼬질꼬질한 모자, 지저분한 수염 분장까지. 거울 속에 저는 수조원대 자산가 강인호가 아닌 인생의 쓴맛을 다 본 듯한 초라한 노인 김덕수였습니다. 민원 시나리오는 반지하 건물 담벼락에 금이 갔는데 옆집 공사 때문인 것 같다. 당장 구청에서 나와서 보상 절차를 밟아달라. 는 까다롭고 귀찮은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었습니다. 구청에 들어선 순간 저는 돈의 냄새가 사라진 세상의 냉혹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서연 양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서연 양은 다른 민원인과 상담 중이었고 저는 그녀의 옆자리에서 컴퓨터를 응시하고 있는 젊은 남자 공무원
박민철 주무관 앞에 섰습니다. 민철 주무관은 덩치가 다소 작고 안경을 쓴 채 항상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것 같은 범생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서연 양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박 주무관을 피해 서연 양의 상담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서연 양의 상담이 끝났고 그녀는 김덕수 노인이 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에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 친절함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에게 직접 싼 도시락을 대접하던 그 진심 어린 따뜻함이 아닌 직업적인 서비스 정신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까다로운 민원을 억지스럽게 쏟아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진다고. 당장 공무원이 나와서 해결하란 말이요. 내가 몇 번을 구청에 전화했는데 민원인의 폭언과 억지에도 서연 양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르신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서류를 보니 법적으로는 바로 그때 박민철 주무관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서연 양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주무관, 이 민원은 좀 까다롭습니다. 어르신이 흥분하셔서 일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니 제가 잠시 상담하겠습니다. 저는 내심 박 주무관이 저를 무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 주무관은 매우 진지한 태도로 민원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엔 이건 건축법 문제보다 사유재산 간의 분쟁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담벼락이 무너질까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제가 관련 법률 구조공단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선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갈 수는 없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가 대신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박 주무관은 융통성 없는 젊은 공무원이 아니라 규정 안에서 최대한 민원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김덕수 노인을 절대 귀찮은 존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 어린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민철 주무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서는 순간 서연 양이 민철 주무관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정확히 들렸습니다. 박 주무관님, 왜 저런 민원까지 맡으세요? 당신은 저런 노숙자 민원까지 일일이 신경 써줄 필요 없어요. 저런 분들 한번 받아주면 계속 온다니까요. 업무 비효율적이에요. 제발 제 선에서 해결하게 놔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제가 듣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짜증과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런 노숙자 민원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타인에 대한 배려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박민철 주무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주무관,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이건 사람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든 재벌 회장이든 우리에게는 똑같은 민원인입니다. 저는 저분의 불안한 마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 양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휴, 박 주무관님 같은 분 때문에 저희 업무만 늘어나요.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어차피 저런 사람들한테 시간을 쏟아봐야 돌아오는 건 없어요. 저는 저런 분들 신경 쓸 시간에 저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효부, 봉사 정신이 투철했던 그녀의 가면이 박살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다. 그녀에게 선행이란 돌아올 보상이 있는 곳에서만 행하는 위선적인 투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태산그룹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곳에서는 완벽한 천사였지만 제가 노숙자였을 때는 돌아올 것이 없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청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걸었던 시험의 결과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구청을 나서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숙자 분장으로 걸어 다니는 동안 제 심장은 40년 건설 인생에서 겪은 그 어떤 위기보다 더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다. 서연 양이 박민철 주무관에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선행과 봉사가 태산그룹 부회장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완벽하고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저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저는 즉시 비서실로 복귀해 김덕수 노인의 분장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에 다시 나타난 태산그룹 강인호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다. 그녀가 박민철 주무관에게 속삭이던 그 냉정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여주었던 모든 선행이 저와 현우의 눈을 가리기 위한 완벽하고 치밀한 연기였음을 확신하며 비서실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서연 양과의 교제를 시작한 이후부터 모든 일정을 감시했던 비서실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현우를 만난 이후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다시 보니 이서연이 현우를 만난 이후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방대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저는 그녀의 행동에서 소름 끼치는 계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차가운 설계자였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현우와의 주말 봉사활동. 보고서에는 그 활동의 주기적인 패턴이 섬뜩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말 봉사활동은 현우가 회사 출장이나 주요 해외 회의로 바빠 며느리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시기에 특히 더 집중되었습니다. 현우가 시간이 될 때는 늘 몸이 좋지 않다거나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신다는 핑계로 봉사활동을 줄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에게 봉사란 며느리 시험에 참여할 심사위원인 회장인 나의 눈에 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간 투자였던 것입니다. 현우가 곁에 없어 저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시기에만 그녀는 완벽한 천사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현우가 이번 주말 같이 봉사 가자고 했을 때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현우 씨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이번 주는 어르신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대신 다음 주에 더 좋은 걸로 보답할게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착한 거절 속에 숨겨진 것은 시간 낭비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함, 지하철 데이트, 명품 거절 역시 위장의 일부였습니다. 보고 이 주무관은
강 부회장이 선물한 고가품 명품 가방, 주얼리 등을 단 한 번도 착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 현우가 임대해준 그녀의 오피스텔 창고에는 선물 포장도 뜯지 않은 박스들이 쌓여 있으며 특히 현우가 결혼 선물로 미리 준 수천만 원 상당의 한정판 시계는 비닐랩에 쌓인 채 보관되어 있음.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가 선물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팔기 가장 좋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현우의 사랑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철 데이트는 현우가 그녀에게 소박하고 개념 있는 여자로 보이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 실제로 현우의 운전기사가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날에는 현우 부회장님 차를 이용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이 주무관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사진 찍히기 좋은 날에만 지하철을 탔고 평소에는 자신을 공주처럼 모시게 현우의 차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가장 사소하지만 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든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실체였습니다. 기사 식당에서 사장님에게 존댓말을 쓴 것은 현우가 있을 때만 철저히 지켜졌고, 현우가 없을 때 그녀가 구청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반찬 더 줘. 라며 반말을 사용하며 다소 거만하게 대했고, 찬 맛에 대해 불평하며 다소 거만하고 짜증 섞인 태도를 보였다는 아주 사소하지만 충격적인 추가 보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배려와 존중은 오직 현우와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녀의 본성은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이서연. 그녀는 현우의 순진함을, 그리고 저의 외로움을 돈이라는 목표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노숙자 행세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재산을 노린 냉혈한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녀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순한 재산을 넘어 현우의 경영권 문제까지 조사했고, 태산개발 지분을 가로채려 했던 그녀의 최종 목표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서연 양과 결혼을 약속한 후 태산그룹의 경영 승계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연 양은 현우에게 배우자로서의 공동 경영 참여를 은근히 요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연 양은 현우에게 내가 공무원 출신이라 행정 능력이 뛰어나니 현우 씨의 사업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 고 설득했고, 심지어 태산그룹의 주요 비상장 계열사 태산개발의 지분 일부를 현우에게서 증여받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이 모든 요구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공직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룹 운영에 필요한 투명성이나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요. 저는 서연이에게 태산개발의 일부 지분을 미리 증여해서 그녀를 공동 경영자로 참여시키려고 해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인 현우의 인생, 그리고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태산그룹의 경영권까지 완벽한 위장술로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신속하고 치밀해야 했습니다. 이제 강인호 회장의 이름으로 복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복수에는 김덕수, 노인을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던 선인, 박민철 주무관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을 통해 박민철 주무관에게 태산그룹 강인호 회장의 명의로 은밀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구청 근처의 고급 호텔 VIP 룸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민철 주무관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의 정체를 아는 그는 감히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못했습니다. 박 주무관님 앉으시죠. 저는 강인호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민철 주무관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저를. 혹시 건축가 민원 때문에? 그는 여전히 김덕수 노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 주무관님, 사실 제가 그날의 김덕수 노인이었습니다. 박 주무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현 양과의 관계, 며느리 시험, 그리고 구청 민원 창구에서 벌어졌던 서현 양과 그의 대화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침묵 후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 이서연의 본성에 대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박 주무관님, 저는 제 눈으로 그녀의 위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더 가까이에서 그녀의 가면이 벗겨진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이서연 씨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가 현우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함이 정말 그녀의 본성이었습니까? 박민철 주무관은 씁쓸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개를 떨구며 차마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이서연의 진짜 모습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본 이 주무관님은 회장님께서 아시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저희 건축가 동료들은 이 주무관님을 사내 연애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늘 자기보다 직급이 높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친절했고 저희 평범한 동료들에게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 주무관의 말은 비수처럼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현우 부회장님 앞에서는 완벽한 배려의 천사였죠. 회장님께서 들으셨던 기사식당 아주머니에 대한 태도 말입니다. 부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정말 깍듯했습니다. 항상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죠. 하지만 부회장님이 출장을 가시거나 이 주무관님과 저희 동료들끼리만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주무관은 목이 메이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충격적인 세부 묘사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 주무관님과 구내 식당이 아닌 그 기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주무관님은 자기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아주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명령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밥 좀 더 줘. 라고 반말을 했죠. 그리고 찌개가 짜다는 이유로 얼굴을 찌푸리더니 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보며 그리고 이 김치 너무 신 거 아냐? 바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 저희밖에 없었으니 그녀는 자신의 본색을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CCTV 보고서로 짐작만 했던 그 섬뜩한 행동들이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 본성이었습니다. 저에게 저런 노숙자 민원까지 맞지 말라고 했던 그날의 말도 사실은 이 주무관님의 평소 태도였습니다. 그녀에게 봉사는
자랑할 수 있는 이력이었을 뿐 진정한 나눔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사비를 털어 저소득층 집수리를 돕는다고 하자 이 주무관님은 저에게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박 주무관은 서연 양이 냈을 법한 냉소적인 목소리를 흉내내며 덧붙였습니다. 박 주무관님은 정말 바보 같아요. 돌아올 보상도 없는데 왜 당신의 귀한 주말을 저런 일에 낭비해요? 똑똑하게 살아야죠. 그녀에게 모든 것은 투자 대비 수익으로 계산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우 부회장님 앞에서의 소박한 모습도 저희에게는 태산그룹 며느리가 되기 위한 완벽한 위장술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주무관의 증언은 제 마지막 의심의 조각까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가면이었고 그녀의 소박함은 계산된 방치였으며 그녀의 배려는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고맙네, 박 주무관. 자네의 용기가 내 아들의 인생을 구했어. 이서연. 그녀는 단순한 위선자가 아니었어. 내 아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악마였네. 저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에는 그녀의 동료이자 이 사태의 목격자인 박민철 주무관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특히 박 주무관이 서연 양에게 했던 말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노숙자든 재벌 회장이든 우리에게는 똑같은 민원인입니다. 저는 저분의 불안한 마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주무관님. 저는 그날 당신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악마의 진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박 주무관에게 서연 양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연 양은 현우와의 결혼을 이용해 태산그룹의 정보를 빼내 동료 공무원들에게 재개발 지역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가장 중대한 부정행위입니다. 박 주무관님. 이서연 씨는 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지만 공직자로서의 윤리도 저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동료로서 그리고 정직한 공무원으로서 이 모든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용기에 대한 대가로 당신의 평생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박 주무관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직사회의 정의를 믿습니다. 이 주무관이 저에게 했던 말, 저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아봐야 돌아오는 건 없다는 그 오만함에 대해 저는 진심과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는 저의 돈을 거절하고 오직 정의를 위해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 젊은 공무원의 순수한 용기는 제가 평생 돈으로 둘러싸여 잊고 살았던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박민철 주무관의 도움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연 양의 컴퓨터 사용 기록, 동료들과의 메신저 기록, 그리고 재개발 관련 민원 문서의 열람 기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정보 유출 및 사적 이용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현우에게 보여주기에 앞서 서연 양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명품 가방이 아닌 그녀가 노숙자로 변장한 저를 매몰차게 대했던 그날 입었던 구청 작업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서연 양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했지만 이내 완벽한 효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로? 이서연, 너의 모든 연기는 끝났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노숙자로 변장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며 내뱉었던 그 말을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내가 현우에게서 태산그룹의 지분을 가로채려 했던 계획도 공무원으로서 동료들에게 재개발 정보를 유출한 부정행위도 나는 모두 알고 있다. 저는 박민철 주무관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완벽했던 미소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저는 가난이 싫었을 뿐이에요. 태산그룹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난이 싫었을 뿐? 너는 내 가난을 핑계 삼아 순진한 현우의 인생을 그리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세운 그룹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다. 너에게는 정직과 성실이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탐욕뿐이었다. 저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우 곁을 떠나 공직자 징계를 받는 것과 현우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당하고 법정에서 태산그룹의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는 것. 결국 그녀는 몰래 짐을 싸서 현우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공직 생활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곧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정의와 진심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에게 모든 진실을 숨기지 않고 박민철 주무관의 도움과 서연 양이 했던 냉혹한 말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사랑을 믿었지만 그 사랑이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내 곁에는 진정한 선의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바로 너의 아버지의 노숙자 분장을 인간적으로 대했던 박민철 주무관 같은 사람이다. 현우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했지만 이내 곧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의 옆자리에 앉아 아버지, 제가 다시는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직과 진심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아내의 성실한 정신을 보았습니다. 서연 양이 떠난 후 태산그룹은 큰 위기 없이 경영권을 안정화했습니다. 현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경영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박민철 주무관에게 약속했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저의 돈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공직자의 양심으로 한 일입니다.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맑은 양심에 감동하여 그가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의 공공행정, 대학원 유학 기회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국 후에는 태산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초빙했습니다. 박 이사, 당신은 이제 태산그룹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을 책임져야 한다. 돈의 가치보다 진심의 가치를 아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 그룹의 윤리 경영을 이끌어 주십시오. 박 이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현재 태산사회공헌재단의 이사로서 김덕수, 노인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서연과의 파혼 후 2년 동안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만난 그녀는 작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태산그룹의 부회장이라는 타이틀 대신 봉사활동에서 만난 든든한 동료로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그녀에게 배경이나 돈에 대해 일절 숨기지 않고 자신의 아픔과 서연 양과의 파국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과거를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현우는 마침내 돈이 아닌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진실한 인연을 찾았습니다. 현우와 그녀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어르신들 앞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 강민서를 품에 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서가 웃을 때마다 저는 제 곁을 일찍 떠난 아내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아들 현우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노숙자 행세를 했던 그날, 저는 한 여인의 추악한 위선을 보았지만 동시에 한 젊은 공무원의 숭고한 양심을 보았습니다. 그 양심이 저를 구원했고 제 아들의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아픔은 컸지만 정직과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진리를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박민철 주무관 같은 진정한 선의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